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는 가끔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서늘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날, 전 세계의 이목은 중동의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란의 주요 민간 발전소와 교량, 그리고 핵심 기반 시설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공격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8분. 폭격기가 출격을 위해 활주로를 정렬하고 이란 내부에서는 정부의 지시인지 자발적인 행동인지 모를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시설 주변으로 몰려나와 인간띠를 두르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걸프만 전체가 거대한 불바다로 변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카운트다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팽팽한 긴장감이 전 세계의 수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불과 1시간 남짓 앞둔 시점, 기적 같으면서도 매우 기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예정된 폭격을 돌연 취소하고 14일간의 짧은 휴전에 동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이것이 벼랑 끝에서 이성을 되찾은 강대국의 자비 혹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인류애적인 결단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체스판 위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극적인 14일의 휴전을 끌어낸 것은 평화를 향한 지도자들의 선의가 아니라 각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 멈춤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파키스탄이 중재의 무대를 마련했지만 그 뒤에 버티고선 진짜 마쿠의 실력자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최후 통첩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던 그 긴박한 88분 전의 순간, 중국의 최고위 외교 당국자는 쉴 새 없이 관련국들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의 승패가 하늘을 뒤덮은 첨단 전투기와 땅을 울리는 전차의 수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총구가 아니라 송유관의 밸브와 무역항의 물동량 앞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히 싼 값의 석유를 몰래 공급해주는 중동의 우방국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란과 25년에 달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상태이며 1대1로라는 거대한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중동의 안정과 인프라 투자가 그 누구보다 절실한 국가입니다. 만약 미국의 폭격이 계획대로 실행되어 이란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그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걸프 지역 전체가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유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로 폭등하게 됩니다. 이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은 중국 경제를 단숨에 멈춰 세우는 치명적인 심장마비와 같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핏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판을 엎어버릴 듯한 압력을 행사하며 두 교정국 사이에 뛰어든 것입니다. 결국 이 짧은 14일의 휴전은 평화의 정착이 아니라 전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라는 두 거대 권력이 서로를 향해 당기려던 방아쇠를 멈춘 이유는 결코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군사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간의 작전만으로도 이란이 자랑하던 해군력의 상당수를 수장시켰고 견고하다던 방공망을 철저하게 유린하며 전장의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군사적 승리는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이었던 미국이 제3자의 중재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폭격기의 시동을 꺼야만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 강자의 여유로운 양보 같았지만 사실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쏜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미사일의 궤적 너머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뼈아픈 청구서를 몰래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분명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바다였지만 진짜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안방이었습니다. 과연 그 화려한 폭격의 이면에서 슈퍼파워 미국의 심장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장의 하늘과 바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지나갔는지 그 냉혹한 장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전투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파괴에 가까웠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군력은 이란의 영공을 마치 자신들의 뒷마당처럼 유린했습니다. 한때 철벽이라 불리며 이란이 굳게 믿었던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과 중국에서 들여온 레이더망 시스템들은 눈에 띄는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늘이 뚫리자 바다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작전 개시 며칠 만에 이란이 자랑하던 해상전력, 즉 주요 표면 함정의 90% 이상이 흔적도 없이 격파되거나 심해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소형 고속정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로에 숨어 겨우 위협을 가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군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된 줄 알았던 상황에서 미군의 첨단 주력 전투기와 저공 비행을 전담하는 지상지원 공격기가 이란의 견착식 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추락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헬리콥터와 수송기들이 적진 깊숙이 투입되며 한바탕 치열한 구출 작전이 벌어졌고, 이란은 조종사를 생포하기 위해 막대한 현상금을 내걸며 포위망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지적인 저항은 전체 전황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주요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동원해 인간띠를 두르는 캠페인까지 벌여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정규 방공망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를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의지는 투입된 전력의 규모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 3개 중 2개가 이미 중동 작전구역에 진입했고, 나머지 하나도 수십 척의 호위함과 핵잠수함을 이끌고 거친 파도를 가르며 맹렬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수송기를 통한 군수물자 비행 횟수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공중급유기들은 밤낮 없이 하늘을 맴돌며 미 본토에서 쉼없이 날아오는 전투기들의 연료를 채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의 저울은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진정한 승패는 단순히 적의 주요 함정을 얼마나 침몰시켰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 화려한 불꽃놀이 이면에는 강대국을 서서히 갉아먹는 비대칭 전쟁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고 바다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깊은 지하 갱도와 험준한 산악지대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이하고도 소모적인 전투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란은 수천 달러에 불과한 저렴한 자폭 드론과 구형 탄도미사일들을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날려보냅니다. 철저히 비용 대비 효과를 노린 비대칭 가성비 전략입니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보잘것없는 드론 한 대를 공중에서 격추하기 위해 한 발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만 합니다. 이란의 무기고가 서서히 비워지는 동안 미국의 막대한 국방 예산 역시 허공에서 연기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첨단 무기로 가장 값싼 조립식 무기를 상대해야만 하는 강대국의 딜레마. 이에 딴도로 강대국의 딜레마. 이것은 단순히 탄약의 물리적인 소모를 넘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잔혹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목표물을 완벽하게 타격할 수는 있어도 전쟁이 낳는 거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삭감해주지는 못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동원해 적의 영토를 초토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대통령의 얼굴에는 승전의 기쁨이나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태평양 건너 중동 전선에서 날아오는 화려한 전과 보고서보다 미국 본토의 거리마다 내걸린 아주 작고 일상적인 숫자 하나에 극도의 압박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함을 수장시켜도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적. 그것은 바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진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흔히 백악관 지하 벙커에 놓인 핵가방이나 하늘을 뒤덮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폭장량에서 그 힘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혹은 그 제국의 통치자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진짜 권력은 아주 평범한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 내걸린 휘발유 가격 안내판입니다. 태평양 건너 중동의 밤하늘을 화려한 미사일 궤적으로 수놓으며 군사적 압승을 거두고 있던 미국의 대통령은 정작 백악관 집무실에서 날마다 갱신되는 내수 경제 지표를 보며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심상치 않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내 미국인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갤런당 4달러라는 숫자를 위협하고 돌파해버렸습니다. 갤런당 4달러. 한국의 체감 물가로 치면 평범한 직장인이 출퇴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드는 일상이 위협받는 공포의 숫자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극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우리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원유를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 중동의 전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중이 잘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유는 맑고 가벼운 경질유지만 정작 미국의 거대한 정유 공장 시설들은 과거부터 중동에서 수입해오던 무겁고 황이 많이 섞인 중질유에 맞추어져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국 땅에서 기름이 솟구쳐도 중동의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 미국의 정유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그 결과는 즉각적인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치솟자 글로벌 경제와 촘촘히 얽혀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 약속을 정면으로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는 워싱턴의 정치인들의 목을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해 30%대에 머물렀고, 거리에는 참전 군인들까지 나서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피켓을 든 이유는 단순히 먼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순수한 반전주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빵과 고기의 가격이 오르고 대출 이자가 폭등하며 일상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뼈저린 현실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군이 공격을 멈추고 14일간의 휴전 협상에 응한 진짜 이유는 이란의 반격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미국 내 물가와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그리고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경제지표 앞에서 잠시라도 숨을 고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폭격기의 엔진을 식히고 유가의 상승세를 꺾지 않으면 적의 심장부에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전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먼저 끝날 판이었으니까요. 통치자의 권력은 결코 주유소의 숫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 직전의 주유소 안내판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전 세계는 중동의 거친 바다, 그 중에서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아주 좁고 치명적인 두 개의 바닷길을 초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본을 돌려 중동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대륙과 대륙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처럼 연결된 두 개의 좁은 바닷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바벨만데브 해협입니다. 지리학자들은 이런 곳을 가리켜 해상교통의 급소라고 부릅니다. 이 좁은 물길들은 그저 배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검은 피, 즉 석유가 전 세계의 심장부로 뿜어져 나가는
가장 치명적인 대동맥입니다. 워싱턴의 권력자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만든 휘발유 가격 폭등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절대적인 길목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불과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대형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안전한 항로는 양방향을 합쳐도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굳이 미군의 최첨단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기뢰 몇 발을 바다에 흩뿌리거나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는 소형 쾌속정들을 동원해 유조선 주변을 위협하며 맴돌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바다가 위험해졌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국제해상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겁에 질린 선박들은 출항을 포기하게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적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무서운 비대칭 무기, 그것은 이란이 타고난 지리적 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골칫거리는 호르무즈 해협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도 반대편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자리 잡은 바벨 만데브 해협에서도 또 다른 핏줄이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느슨한 동맹이자 대리 세력으로 불리는 예멘의 무장 조직이 이 해협을 지나는 서방의 상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 만데브 해협이 막힌다는 것은 곧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가 제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5%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만약 상선들이 미사일 공격을 피해 이 지름길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인 희망봉을 크게 돌아서 가야 한다면 운항 시간은 최소 열흘에서 2주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막대한 연료비와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합 함대들이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방어작전에 나섰지만 상황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싸구려, 조립식 무인기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모전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강대국들은 상선들을 호위하느라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게릴라 전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군사력의 열세를 지리적 이점으로 완벽하게 극복하며 서방 세계의 목줄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 앞에서도 휴전이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두 개의 혈관이 뿜어내는 경제적 출혈은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었고 서방 세계는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완벽해 보이는 지렛대 전략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산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동맥을 틀어막아 적국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명단에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이란이 결코 건드려서도 안 되고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아주 거대한 국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와 바벨 만데브가 불타오를 때 그 누구보다 짙은 불안감 속에서 이 사태를 주시하며 조용히 개입의 명분을 찾고 있던 곳, 그곳은 바로 아시아의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동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다급해진 것은 중동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베이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이란의 강력한 동맹이자 후원자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미국이 중동의 두패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댈수록 태평양과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누릴 수 있는 전략적 여유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그것도 아주 헐값에 사들이는 유일한 큰손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타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을 괴롭히고 이란을 중국에 더 꽉 묶어두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정학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이란에서 헐값에 들여오는 석유만으로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경제 엔진을 결코 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거쳐 전 세계에서 원유를 수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만약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져 중동의 바닷길이 완전히 봉쇄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폭등한다면 그 치명적인 청구서는 고스란히 베이징으로 날아들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곧바로 제품 생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공경에 처하는 것이 즐겁다 한들 자신들의 안방이 불타는 것까지 감수할 만큼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순한 기름 거래를 넘어섭니다. 몇 해 전 두 나라는 무려 25년에 걸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적 명운이 걸린 거대한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 즉 1대1로 사업을 위해 이란의 주요 기반 시설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기로 약속했습니다. 항구, 철도,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가 중국의 거대한 투자 자산의 핵심 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이 잿더미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막대한 투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적당히 껄끄러운 저항을 유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가 자체가 파멸적인 붕괴를 맞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이 발동되기 88분 전 파국을 막기 위해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 중국의 최고위 외교 관료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웠지만 그 배후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설득한 진짜 손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공급망과 막대한 투자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라는 위험한 도박판의 판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억지로 판을 엎어버린 냉혹한 계산가일 뿐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 속에서 이란은 마침내 한숨을 돌리며 휴전 안에 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란이 쏟아지는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진정으로 떨게 만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만이 아니었습니다.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돌아온 이란의 권력자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발밑을 내려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군의 폭격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어떠한 첨단 무기로도 막아낼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이미 국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으로도 반미 구호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절망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그 조용한 살인마는 다름 아닌 땅이 타들어가는 지독한 갈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은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피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옥죄는 경제 제재는 밀수와 암시장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신정체제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마셔야 하는 평범한 물입니다. 현재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1,0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거대 메트로폴리스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지탱하는 주변 저수지의 저수율은 믿기 힘든 수치인 10%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수지의 바닥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흉측한 민낯을 드러냈고 마실 물조차 부족해진 도심 곳곳에서는 예고 없는 단수 조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이 끊긴 고층 아파트의 주민들은 생수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정부는 물 사용을 자제하라는 절망적인 경고방송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표면에 물이 마르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 대가로 테헤란의 집안 자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국가의 심장부인 수도가 말 그대로 땅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대통령의 입에서조차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천도론이 거론될 정도로 이란의 물 부족 사태는 이미 국가적 재난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물론 최근 6년간 이어진 지독한 가뭄과 기후변화가 뼈아픈 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식인들과 평범한 시민들은 이 끔찍한 갈증의 진짜 원인이 하늘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의 탐욕과 무능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거대한 건설 마피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은 환경 영향 평가나 지리적 타당성 조사 따위는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과 건설 이윤을 챙기기 위해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거대한 댐을 건설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이란의 기후 특성상 물을 넓게 가두어 두는 댐은 오히려 엄청난 증발량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물을 억지로 막아버린 결과 하류에 비옥했던 농토는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란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저항경제라는 구호는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한다며 농업 명목으로 막대한 물을 퍼부었지만 관계시설은 너무나 낙후되어 절반 이상의 물이 그저 땅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 국가에서 수박이나 피스타치오처럼 물을 엄청나게 흡수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은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는 거대한 제철소를 해안가가 아닌 내륙 깊숙한 이스파한 같은 역사 도시에 건설했다는 점입니다. 오직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권력층의 정치적 입지와 이권을 위해 강이 물줄기마저 인위적으로 돌려 제철소에 뜨거운 용광로를 식히는데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름답던 내륙의 강들은 말라비틀어졌고 농민들은 터전을 잃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불바다를 경고하고 최첨단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강대국의 수도에서 정작 시민들은 오늘 아침 세면대의 수도 꼭지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모순. 이것이 바로 화려한 반미성전의 깃발 아래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이란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종교적 규율로 무장하고 적을 향한 항전 의지를 불태운다 한들 쩍쩍 갈라진 땅바닥과 타들어가는 시민들의 목마름 앞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이념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농토를 잃고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적국인 미국에 대한 분노보다 자신들의 생명수를 빼앗아간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무섭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육체적 갈증은 이란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새롭고 위험한 또 다른 갈증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의 찬란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은 이란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새롭고 위험한 또 다른 갈증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의 찬란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평범한 일상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는 이란의 모습은 늘 한결같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이 반미 구호를 외치고 성직자의 죽음에 오열하며 국가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장면들 뿐입니다. 하지만 국영방송의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과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대한 물결이 숨죽인 채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인구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혁명의 숭고한 정신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력은 자신들이 피 흘려 쟁취한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그저 낡은 역사 교과서에 박제된 지루한 활자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누구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방 세계의 자유로운 삶을 실시간으로 엿보며 자라났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경계하라고 세뇌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인터넷망을 강제로 차단하더라도 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자유에 대한 열망마저 접속 불능 상태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설문조사 기관들이 이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밀스러운 조사의 결과는 체제의 선전과 전혀 다릅니다. 놀랍게도 다수의 청년들이 스스로를 철저한 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가 그토록 혐오하도록 가르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번 군사적 충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낡은 신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상과 미래를 볼모로 잡은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불장난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의 분노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권력층의 지독한 위선입니다. 국가가 경제 제재로 고통받을 때 정부는 국민들에게 저항 경제를 운운하며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뎌내라고 강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엄격한 복장 규정을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이에 반항하면 가혹한 폭력과 억압으로 짓밟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과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정작 적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화려한 대도시에서 얼마나 방탕하고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낡고 마른 땅에서 부모 세대가 고통받는 동안 권력자의 자식들은 서방의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모순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자라난 세대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순교라는 단어는 그저 분노를 자아내는 역겨운 기만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에는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와 무자비한 공포 정치가 시민들의 입과 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연일 사형이 집행되는 끔찍한 소식은 섣불리 거리로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경고장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이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굴복이나 온전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펄펄 끓는 압력밥솥의 폭발을 막기 위해 총검으로 뚜껑을 억지로 짓누르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태로운 침묵일 뿐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대지 위에서 낡은 이데올로기에 등을 돌린 거대한 분노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향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의 압력이 이토록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하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란의 절대 권력층, 그 가장 높은 옥상에서부터 아주 불길하고 치명적인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의 압력은 필연적으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최정상부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이란이라는 국가를 신의 대리인인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강고한 신정체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쟁의 급박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란의 권력 심장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이하고도 불길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여야 할 최고 지도자의 목소리가 기묘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고 그 빈자리를 둘러싼 권력 집단들의 암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란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하는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는 전쟁이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이란 경제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쩍쩍 갈라진 저수지와 폭등하는 물가, 그리고 분노한 청년들의 민심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입장에서 그에게는 미국과의 극적인 타협이나 외교적 돌파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권력의 심장부로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긴급한 보고조차 중간에서 누군가에 의해 가로채어지고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조차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 지도자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앞길을 막아서고 최고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국가 방어 조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란 전체 경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군산복합체이자 건설과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산업의 독점적 지배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미국과의 타협이나 개방은 곧 자신들의 막대한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 국가가 철저히 고립될수록 역설적으로 밀수와 내부 이권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이들, 군부 세력의 권력과 부는 더욱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리는 거대한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최근 많은 정보 분석가들은 지금의 이란을 더 이상 순수한 이슬람 법학자들의 신정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고 지도자는 육성으로 대중 앞에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이상설을 넘어 일각에서는 이미 그가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실질적인 권력은 최고 지도자의 인장을 억지로 빼앗아쥔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들, 즉 집단 군부 지도 체제로 넘어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종교라는 숭고한 신성 불가침의 외투를 겹겹이 걸친 채 실제로는 총구와 거대한 자본을 쥔 군벌들이 국가의 운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14일간의 짧은 휴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보여준 갈치자 행보는 결코 단결된 강대국의 묵직한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외교 관료들과 무조건적인 결사항전을 외치는 군부의 강경파들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뼈아픈 분열의 증거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란은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 조건들을 남발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외교부는 내부 강경파들의 매서운 질책과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통제되는 줄 알았던 이란의 권력 구조는 사실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처럼 서로의 살을 뜯어먹으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썩어 들어가는 이란 내부의 치명적인 균열을 태평양 건너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아주 차갑고 예리한 맹수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권력 집단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내전에 빠지거나 무너져 내리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란의 분열과 붕괴라는 혼란을 발판 삼아 중동 전체의 판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청사진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이란이라는 성가신 적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얄팍한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숨통을 영원히 틀어주려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소름 돋는 제국의 음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란의 끔찍한 가뭄, 청년 세대의 분노, 그리고 권력 최상층부의 기형적인 균열을 곰곰이 짚어보면 한 가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과 펜타곤의 최고위 전략가들이 이란 내부의 이런 뼈아픈 약점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란이 이미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아주 거대하고도 무시무시한 전략적 가설 하나를 조심스럽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정말로 이란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치솟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과 곤두박질 치는 지지율 때문에 휴전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가장 깊은 곳, 이른바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거대한 전략가들의 시선은 다가오는 중간선거 넘어 훨씬 더 아득하고 거대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눈의 가시 같은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무자비한 폭격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 전체의 석유 생산 기반을 수년 동안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해 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 세계는 그야말로 경악할 것이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겠지만 이 거대한 파괴 속에서 가장 환호할 국가는 역설적으로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거듭난 미국입니다. 중동의 기름줄이 끊어지면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가장 거대한 적수인 중국조차 선택의 여지 없이 미국이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화폐, 즉 달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과거 70년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구축했던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그 무소불위의 페트로달러 체제가 21세기 버전으로 더욱 완벽하고 강력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잿더미 위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화폐와 에너지를 무기 삼아 가장 완벽한 경제적 목줄을 채우게 됩니다. 동맹국들은 에너지를 구걸하기 위해 워싱턴의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패권을 노리던 경쟁국들은 달러의 그물에 갇혀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냉혹한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미국이 전쟁 초기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의 숨통을 단번에 끊지 않았는지, 왜 의미 없는 휴전과 소모전을 반복하며 긴장감을 질질 끌고 있는지, 그 기괴한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제국의 전략가들에게 이란이라는 국가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미국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불태워야 할 거대한 불쏘시개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결코 적을 징벌하기 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동맹을 영원히 포박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거대한 극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비관적이고 차가운 지정학적 추론일 뿐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음모론이 현실이 되든 아니면 단순한 기우에 그치든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88분을 남기고 멈춰섰던 그 시계의 바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억지로 이어붙인 14일간의 휴전이라는 유효기간은 이제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일간의 휴전이라는 모래시계는 이제 거의 마지막 모래알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짧고 불안한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중동의 어두운 밤하늘에는 다시 미군의 첨단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에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파키스탄의 뒤에 숨은 중국의 끈질긴 중재가 기적적으로 연장되어 폭풍 전야의 위태로운 평화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포성이 다시 울리든 아니면 종전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되든 그것은 더 이상 이란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더 많은 지하시설을 파괴하든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란의 방공망을 유린하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중국이 1대1로의 거대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이란의 무너진 경제를 지탱해 주려 하든 그건 역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진짜 병마는 결코 국경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절망은 미군의 폭격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테헤란의 평범한 시민들이 돌려야 할 텅 빈 수도꼭지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교와 혁명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무능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과 건설 마피아의 탐욕을 위해 물줄기를 비틀고 대지를 말려 죽인 그 순간부터 이 체제의 붕괴는
이미 구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처럼 메말라버린 조국의 산하를 보며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낡은 반미구호나 순교의 맹세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거칠의 뒤에 숨은 기득권의 위선을 목격하며 미국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를 조용히 벼르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불길한 침묵과 혁명수비대의 탐욕스러운 군부 독재가 빚어낸 지독한 내부의 균열은 어쩌면 외부의 거대한 군사적 압박보다 이란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무리한 농업 정책과 댐 건설로 스스로 생명수를 끊어버린 국가, 청년들의 절망을 총칼로 억누르며 기득권의 부패를 방치하는 사회는 굳이 외세가 침략하지 않아도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붕괴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갖추고 철통 같은 신정체제를 자랑한다 한들 마실 물이 없고 국민의 마음이 철저하게 돌아서 버린 국가는 결코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느라 정작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 권력의 비참하고도 필연적인 최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의 붉은 사막 위에서 아주 낯설고 서늘한 21 세기형 붕괴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영토를 빼앗고 이념을 강요하는 거대한 군대들의 물리적 충돌로 무너졌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시대의 국가적 죽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폭격의 버섯구름과 함께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타들어가는 대지 위에서 물과 자원을 잃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국가를 포기할 때 거대한 체제는 안에서부터 허무하고도 완벽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14일의 멈춤. 그 시간이 지나면 세계의 대동맥인 중동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잔혹한 체스 게임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한폭탄의 초침은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니라 목마른 테헤란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폭주가 만들어낸 저 지독한 갈증이 언제쯤 끓어오르는 혁명의 불길로 변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지 이제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그 필연적인 폭발의 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국가의 진짜 생명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 마시는 한 모금의 물에서 시작된다는 그 서늘한 역설을 역사의 마지막 장에 남긴 채 말입니다.